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사의 적법 및 위법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약류 관련 수영자의 그래서 배드 느낌이 듭니다.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 강제 채취는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소변 채취는 영장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12조 3항의 영장주의 위배된다라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또한 이런 소변 채취는 그 대상자들이 해야지, 즉 협력을 해줘야지 가능한 것이므로 강제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영장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조치죠. 결국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라는 내용은 그 자체로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여기까지 생각할 시간도 없다. 그러면 울트라 캡숑장 졸렬 비법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에 배드라고 체크한 거 요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놈들이 이렇게 배드이니 이놈들에 대해서 행한 교도관 등은 굿배드 보시겠죠? 이런 식으로 초단시간에 체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문은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사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즉 이런 불특정 다수가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의 수사가 위법인지 적법인지가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인데 우리들은 편안하게 우리가 배운 굿배드 법칙을 적용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경찰관들이 많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으면 벌써 여기에서 정답을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굿배드, 베리 배드겠죠. 왜냐하면 그냥 만취한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한 만취한 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불특정 다수가 출입 가능한 식당에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표현을 던져주셨겠습니까?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함이 없이 very 굿하다라는 것이죠. 통상적인 방법 굿한 거 단어입니다.로 출입하여 테이블에 앉아있는 갑을 찾아가 음주운전을 해왔는지 물은 다음 음주 측정을 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왠지 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캐물음도 아니고 물은 다음 아주 젠틀하고 굿한 느낌이 듭니다. 이는 임의 수사의 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설령 영장 없이 지금 영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음주 측정은 적법하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도 비교적 최근 판례 내용인데 좀 생소하니까 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형소법 문제 풀 때 다 그렇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 무식하게 푸시면 됩니다.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보관찰관 보관찰관도 이렇게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나 보죠. 근데 계속 보시면 이러한 보관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범죄, 직무, 아닌이라는 이 세 단어로 원샷, 원킬 해버리면 됩니다. 수사 절차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범죄, 직무, 아닌데요. 틀렸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4번 지문은 원격지 서버 사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이 문구로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내용이 틀렸음을 아셨겠지만 그래도 출제 교수님의 성의를 생각하고 공부를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적법해 보입니다. 안 따랐으면 위법했을 것인데 영장 기재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제작 매체에 적법하게 아주 친절하게 제시까지 해주셨습니다.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아주 적법한 단어이죠. 대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뒤에 안 봐도 뻔하게 허용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강제처분행위로서 역시 허용되며 라고 되어 있네요. 앞서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되니까 적법하고 적법하니까 허용되는 것이겠죠. 적법하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은 원격지의 제작 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이러한 사건은 주로 제작 매체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만약에 제작 매체가 국내에 있는 경우라면 굳이 위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죠. 통상적인 압수수색 방법으로 집행하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체포구속적부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와, 얼핏 보면 개수형 문제에다가 지문이 7개나 되니 출제 교수님께서 아예 작정하고 어렵게 출제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실상을 들여다보면 맨날 첫날 나오는 그 법조문에 맨날 첫날 나오는 그 판례뿐입니다. 그나물에 그 밥인 것이죠. 오락실 공기총으로 인형 맞추듯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 지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된 피고인인 법조문상 피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나지문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아니죠. 법 조문상 형소법은 이럴 때 국선 변호인 규정을 준용을 하고 구체적으로 형소규칙은 선정하고 즉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지문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하죠. 법 조문상 체포되거나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체포의 종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문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이런 공소제기를 꼼수기소, 전격기소라고 했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꼼수기소, 전격기소로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전환해서 체포구속적부심사 이 절차를 무산시키려고 했으나 지금 의미 있습니까? 전혀 의미 없습니다. 조문으로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떡하니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문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이 피의자는 왜 석방이 되었겠습니까? 결국은 도망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즉 다중정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중정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도망, 증거인멸 제외하고는 재체포, 재구속하지 못하죠. 지문 체포구속적부 신문조서는 완전 생안기입니다. 315조 제3호까지 생안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4. 지문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신문길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 오야붕의 신문이 끝난 후 의견 진술하는 것이 맨 아니겠습니까? 옳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권 보장을 위해서 변호인 조력은 항상 필요한 것이니 판사의 신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것은 다, 라, 바, 사 모두 4개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맨날 첫날 나오는 그 고정 레파토리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지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왠지 의심 문구 아닙니까? 서면의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원칙적인 경우고 수사준칙 규정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전화, 문자 메시지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틀린 내용이었고요. 이번 지문은 우리가 100만 5번 정도가 아니라 1000만 5번 정도 봐왔던 내용이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심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라는 것은 이미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최강의 독이 침투한 것이고 어떠한 후실인 연고도 하자치유를 못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임의성이 명백히 페이크이죠. 인정되는 경우에라도 증거 능력은 부정되는 것입니다. 인정된다라는 내용은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3번 지문은 우리 대법관님들께서 형식보다는 실질을 우선시한다라는 마음을 잘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추억의 내용이었습니다. 앞부분은 쓸데없는 내용이니 스킵하고요. 실질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는 것은 그 대상자를 피의자 취급해줘라 라는 그런 의미겠죠. 피의자 취급해줘라 라는 것은 진술 듣기 전에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고요.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지문은 형소법 중 수사와 증거편만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시항고라는 용어 이거 여러분들께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들께 익숙한 항고는 수사관의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인 준항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는 적시한거 이거 생소한 걸 X 이렇게 바로 체크를 하신 분들도 계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적시한고 생소하죠.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였습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었고요. 결국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가 지문 비교적 최근 판례 내용인 성년 후견인 사건은 복잡한 듯 판시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간단한 법조문 문제였습니다. 아니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대리 규정은 존재하지만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 대리 규정이 존재하던가요? 존재하지 않죠. 그 점만 알면 쉽게 풀리는 내용입니다. 법 규정이 없는데 성년 후견인이라는 이자가 대리를 해서 이런 처벌불원 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예외, 법 규정이 없는데 무슨 예외입니까? 페이크입니다. 뭐 가정법원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처럼 서술되어 있지만 페이크입니다. 법이 우선이지 가정법원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나 지문은 사실상 가 지문과 동일한 문제이죠. 출제 교수님께서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하신다고 1+1 선물을 선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에 대해서는 대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리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다 지문은 익숙한 법조문에 대한 컨트롤 C, 컨트롤 V 내용입니다. 출제 교수님께서 피곤하셨던 모양입니다. 법조문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셨네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2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고요. 라 지문 역시 고정 레파토리입니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 조건이지 객국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할 필요 없고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죄는 불가분이므로 당연히 일죄관계에 있는 친고죄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치겠죠. 이를 우리는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라 지문은 전담부 내용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지문도 위 가 지문처럼 사실상 법조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여러분들에게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으나 정답을 찾는데 전혀 의미 없는 단어이니 무시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이 시츄에이션은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법조문만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요.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가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법조문상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의 비법인 양염소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1심 양, 항소심 염소. 항소심에서는 절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서 효력이 있다라는 내용은 틀린 것이겠죠. 결국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다만 옳은 것이니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왠지 기분 좋게 초스피드로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1번 지문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조별 비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정광석화처럼 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조별 비법은 위수정은 국내용이지 국제용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엔나 협약인지 비엔나 소시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지만은 국제관계를 위한 국제용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국제용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해도 위수정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므로 비엔나 협약을 설사 위반했다고 해도 이런 증거들은 유죄이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체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조절 비법은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이놈이 마약 사범에다가 인도네시아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투기 사업인 KF-21 사업할 때 이놈들이 분담금 낸다고 했는데 분담금 안 내고 애를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를 배드 처벌로 설정을 해버리고 유죄 이정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문은 양념소 법칙 그대로가 아니라 응용을 해서 적용하면 1초 만에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 등 제3자가 피해자 등 제3자의가 아니라 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 갑이 바로 양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갑, 이 양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조작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얘가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갑 양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정보조작 매체는 피해자 등 제3자의 소유가 아니라 갑, 이 양의 소유이므로 갑, 얘가 실질적 피압수자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갑, 이 양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갑이 실질적 피압수자이므로 갑, 양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3번 지문도 역시 원샷 원킬의 내용이었습니다. 대화 당사자 체크하시죠. 피해 아동과 담임교사입니다. 이 둘이 당사자고 그렇다면 피해 아동 부모는 비당사자로서 조문상 타인에 해당하겠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런 방식으로 녹음을 한 이런 것들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비법 위반으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4번 지문은 사인의 위수정 문제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의 위수정에 대해서는 비교 형량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수정이라는 것은 원래 수사기관이 주체임을 상정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법 수집할 때는 너무나도 당연히 예상되게도 인권 침해, 허위 개입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위수정에 대해서는 이런 비교 형량 없이 그 위수정을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 부정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인의 위수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즉 사인의 위수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위수정처럼 바로 위법, 증거능력 부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사인이 증거를 미흡하게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개인의 보호이익, 즉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인의 경우에는 수사 전문가도 아닌데 수사기관도 못했던 이런 증거를 수집했으니 고생했다, 격려하는 의미도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판례는 이렇게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한 후 사인의 위수정에 대해서 대부분 공익을 우선시켜서 사인의 위수정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 지문 내용은 옳고요.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